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장 막판에 거의 좀 시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리면서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계좌는 보면 지수 하락이 나온 것보다 훨씬 견조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분산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위주로 분산이 잘 돼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섹터 내에서 비중이 실려있는 쪽이 어디예요? IT 쪽에 35%, 헬스케어 쪽에 35%. 자,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지수 하락이 코스닥이 한 3%, 코스피가 거의 한 4% 가깝게 하락이 나왔는데 계좌는 마이너스 1%, 2% 내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리딩 계좌가 그러니까 리딩 계좌가 지금 오늘 보면 마이너스 1% 정도로 마감이 됐으니까 내가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강한 섹터는 요 두 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가 뭐 빠지는 것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거의 뭐 바닥의 근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자리가 깨지려고 그러면 자, 1400포인트, 1400에서 1500포인트 여기 있는 요 구간이 깨지려고 그러면 거의 금융위기가 확실시 되고 기업들이 도산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런 전제로 가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같은 걸로 지금 봉쇄가 다 돼 있잖아요. 글로벌리 지금 봉쇄가 돼 있고 하늘길이 다 막혀 있고 교역이 다 막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다 막아놓고 하면 전부 다 굶어 죽어요. 뭐 감기 하나 막으려다가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7월달, 8월달부터는 거의 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은 딱 시한부란 말이에요. 4월에서 그냥 지금이 4월이니까 6월. 이때가 뭐냐면 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하고 자, 2분기 추정치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이겠죠. 그럼 1, 2분기부터 마무리되고 3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란 말이에요. 그럼 서프라이즈가 나올 섹터는 뭐냐? 자, IT 섹터. 자, 4월달, 6월달에 지금 추정치들이 줄줄이 하향되면서 실적 전망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실적과 별 상관없는 섹터가 뭐냐? 헬스케어. 나뉘죠. 자, 성장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고 자,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이제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 반등이 진행이 될 때는 어때요? 폭락이 너무 세게 났기 때문에 전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가는 놈은 계속 가고 밀리는 놈은 밀리고 횡보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다 올라갈 땐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뭐 한 17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는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간다 그러면 더 갈릴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 만약 1900포인트까지 전부 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구간에는 이제 갈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럼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놓고 보면 경제라는 걸 이해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금리라는 게 낮고 물가가 낮고.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거는? 자, 성장 섹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섹터에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치주라든가 자산주들은 그 나중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자, 리밸런싱 전략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회원분들이랑 회원방송에서 내가 요번 주 회원방송에서 자세히 이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조정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다. 물론 폭락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조정은 어쩔 수 없는 거에 두들겨 맞아야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 뭐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존에 투자하던 사람들 90% 이상은 다 이미 시장에서 다 털렸어요. 다 떠났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뭐 유입되는 개인 자금들은 전부 다 신규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신용도 보면 잠깐만요. 오늘 신용을 보면 신용이 거의 뭐 6조까지 털렸어요. 6조까지. 6조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조금씩 막 1000억씩 이제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6조 4천억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6조 5천억까지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신용 부담도 없고 2008년도에 신용이 1000포인트 구간에 6조였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 지금 지수가 1600, 1700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지금 9조, 10조까지는 부담이 안 되는 구간인데, 자, 신용도 엄청 작죠. 2008년도 구간보다 지금 구간은 한 10% 정도 싼 구간이다. 1400, 1500 구간에서 보면 마이너스 20%, 30% 싼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00포인트. 가치로 항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 판단을 할 땐. 주가 변동성을 보게 되면, 변동성에 연동이 되게 되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1400에서 1500포인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20%에서 30%가 싼 구간이에요. 금융위기 때보다 20%, 30%가 디스카운트 된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1600에서 지금 1800선 이선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에서 한 10% 정도가 싼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랑 비슷한 밸류 구간이 어디냐? 2000포인트 구간이에요. 1900에서 2000포인트 구간 돼야 2008년도나 비슷한 밸류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추정치들이 많이 디스카운트 된다고 해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만약에 올라가고 기업들 이익이 120조 이상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엄청 저평가라는 거죠. 이게 뭐 IMF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가 거의 나야 올 수 있는 밸류가 지금 전 세계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해서 ETF 무슨 파생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 프로그램 매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요런 절대적 평가 구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지는 날 많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무조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고, 자 근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해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도 버블인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테마 타고 뭐하고 움직인다든가 뭐하거나 하면 자 버블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다 있어요. 요런 종목들 가지고 단기 매매하겠다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엇박자 몇 번 타버리면 금방 깡통 납니다. 올라오면 줄이는 거예요. 버블이다 그러면 때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을 계속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도 훨씬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구간에 이제 리밸런싱 좀 잘 해주면 계좌 수익률이 순식간에 폭발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폭락 구간에는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에서 한 20% 정도가 보통 이제 목표로 합니다. 지수가 연평균 뭐 한 100년, 200년 놓고 계산해보면 6% 정도씩 성장하는데 배당까지 치면 한 7, 8%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는데 자 지수보다 요 정도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은 지금 같은 구간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구간에는 리밸런싱 속도가 훨씬 빨라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들이 훨씬 빠르니까. 그러면 요거에 1.5배나 2배씩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같이 요런 구간에서는 요런 저평가 절대 저평가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다 가져가면서 종목수를 최대한 넓게 펴서 그물을 넓게 만들어 놓고 그물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 이렇게 갖고 있는 다음에 여기서 먼저 버블로 막 진행되는 거 있으면 팔아갖고 다시 저평가 있는 거 사고 하면서 그물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분산을 오히려 확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 추세가 이제 시작이다. 요 부분을 작년부터 회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 섹터가 막 신라젠 사태, 무슨 코오롱 티슈진 사태, 인보사 사태, 뭐 HLB 뭐 임상 실패했다 그랬다가 뭐 성공했다 그러고 헬릭스미스 임상 실패했다 그러고 테콘 RF 제약 막 임상 실패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할 때 전부 임상 3상 기업들이 싹 실패 뉴스들만 막 도배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서 뭐 거의 90%씩 막 폭락한 종목들이 널려 있었죠, 시장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센티가 완전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작년부터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코멘트 드리고 우리는 반도체를 2019년 초부터 채웠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쯤 되니까 전부 다 반도체 얘기만 해요. 근데 밸류 딱 체크해보니까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헬스케어가 많이 싸서
이거 모아가야 될 때다 하면서 바이오 비중 뭐 대충 해갖고 한 10%, 그리고 나머지 뭐 의료 장비라든가 뭐 요런 거 해갖고 한 20%, 이렇게 해갖고 계좌에다가 계속 추천하면서 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어때요? 나오고 있죠. 자, 진단 테마 타면서 우르르 한번 파동이 나왔고요. 이거 챙겨서 뭐 샀어요? IT 비중 늘려놨잖아요. 그쵸? 자, IT 쪽에서 올라왔어요. 알서포트 같은 거. 막 빅데이터 종목 중에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거 챙겨서 뭐예요? 자, 헬스케어 사는 거예요. 자, IT하고 헬스케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질 않고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얘가 튈 때는 얘가 별로 못 움직이고 얘가 튈 때는 얘가 별로 못 움직이고 요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성장 섹터가 더 이상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온다. 이걸 뭘로 본다고요? 변동성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자, 가치 판단을 해서 기준이 사람마다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 100% 이상의 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자, 이 수익 구간에 있는 이 수익 구간 이상에 보이는 종목들이 더 이상 안 보여진다 하면은 어때요? 자, 그때부터 이제 가치주 섹터를 모아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한 3, 4년 지나면 맞아 있는 포지션이니까. 가치주 섹터들은 지금부터 한 3년에서 뭐 5년 있으면 200%, 300%뭐 이상 수익 날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발에 채여요. 근데 왜 이걸 먼저 안 담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 롤인데, 제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진짜 투자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묵묵히 이런 것들만 저축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본업이 있고 만약에 내가 분석할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한다 그러면 가치주 섹터 위주로 차곡차곡 그냥 저축하는 관점으로 투자를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 뭐 10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자, 공부만 하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시황이라든가 업황도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보면서 요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공부량이 더 많으니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결국 지금은 보면 성장 섹터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 섹터가 나중에 움직일 건데 결국은 주도 섹터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2008년도에 자, 뭐 기아차, 자동차 섹터가 주도 섹터였죠. 이런 주도 sek터는 가치주 섹터에서 나올 거예요. 성장주 섹터에서는 자, 일부만 움직이고 전체가 다 움직이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뭐 100%에서 500%, 뭐 요 정도의 수익률들은 먼저 여기서 뿜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먼저 비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장 섹터 중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코멘트 드리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건 테마다. 왜 테마라 그럴까요?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치 판단이 되는 바이오주들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 자, 임상기업들이라든가 무슨 그냥 순수 바이오 기업들은 가치 판단이 되질 않아요, 전혀. 왜? 캐시카우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산이라든가 무슨 돈이 찍히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야 가치 판단이 가능한데 회사에 자본도 없고 뭣도 없고 기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가능해서 가치 판단을 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더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자꾸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5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박아라. 이거는 이제 영원히 안 올 거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 방송에서. 그랬더니 댓글로 그때 어떤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보면 퍼가 40배, 50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 밸류를 체크할 때 섹터마다 다 달라야 되고 기업마다 다 달라야 되고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느 정도의 알고리즘은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제가 대충 그 부분들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100% 구간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자,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라면 바이오 추세가 시작이라 그러는데 너무 이것만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에서 비중을 가둬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올라가거나 간에 요런 것들은 꺼지면 무조건 70% 90%씩 꺼져요. 꺼지는 구간에 뭐 거의 뭐 초토화 됩니다. 리턴이 그렇게 큰 만큼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비중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 섹터는. 자,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한 12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코멘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5만원 미만에서 담아놓으면 요 자리는 앞으로 평생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코멘트들을 왜 드렸는지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폭락 왔다고 다 던지면 기회도 다 던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뭐 폭락이 나왔어요. 그 폭락이 요거예요. 3월 달에. 자, 지수는 뭐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왜 요거밖에 안 빠졌을까요? 밸류를 잡고 있으니까 코로나랑 사실 별 연관이 없거든요. 자, 헬스케어 섹터는 별 연관이 없어. 근데 연관이 없는데 많이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기회가 되는 거고 얘는 밸류를 물고 있는데 코로나라든가 질병 이런 게 있으면 호재 요인이 되면 호재 요인이 됐지 악재 요인이 될 요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2008년도 2019년도 8월 폭락 구간이 이제 바닥이었고 이때는 바이오 센티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기 때문에 또 밸류도 부담스러운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때도 제가 5만원 밑에서 담으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요 눌리는 구간에 자, 확인하고 여기서 사인을 들어갔던 거고요. 원래는 4만원 밑에서 사고 싶었는데 이 자리까지 흐름을 보니까 이 자리까지 안 올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사인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을 들어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자리 산 것 같잖아요. 그쵸? 좋은 자리 산 것 같죠. 앞으로 이 자리가 그럼 다시 이제 이 기업이 이 자리가 다시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냥 만약에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종목이라 그러면 이 자리가 당연히 오겠죠. 지금 밸류가 잡혀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테마타고 급반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으면. 근데 밸류를 체크를 해보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두들겨 맞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거에 다 견디는 거예요. 분산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폭락이 지나고 나면 먼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어때요? 줄여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주면 어때요? 폭락 두들겨 맞은 애들은 엄청 싸지잖아요. 거의 전체가 다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온 걸 줄여가지고 폭락이 돼 있는 추가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 뭐 신규 편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계좌 리밸런싱이 빨라지면서 지수보다 계좌 순위로 훨씬 좋아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락이라는 거는 두들겨 맞을 때는 함부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3월 달에 이제 매일 막 빠질 때 하루에 막 14% 빠지고 막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도 계속 그런 코멘트들을 회원분들한테 드렸어요. 변동성이 작아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지금 지나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락이 이만큼 나온 다음에 반등이 한 지금 3분의 1? 2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3월달에 폭락한 부분에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반등이 나왔어. 자,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해줬는데, 만약에 대응을 해줬다 그러면, 현금 대응하고 주식 뭐 비중을 대응을 해줬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수인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점점 폭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내가 여기에서 미리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다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올라갈지 여기에서 올라갈지 여기에서 올라갈지를 알 수가 있냐고요. 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치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밑에서는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싸다 그래요. 그런데 요 밑에 구간에 여기에서 현금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변동성에다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폭락이라는 거 두들겨 맞아도 돼요. 결국 올라올 거니까. 근데 상승이라든가 반등을 폭락 후에 반등을 놓쳐버리면 요거는 굉장히 크게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락 후에 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여기에서 반등을 놓쳐버리면 요거는 엄청나게 리스크예요.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한 35%까지 빠졌었거든요, 계좌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10% 금방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계좌가 플러스 10% 구간에 있었거든요. 리딩 계좌가 마이너스 35%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자, 마이너스 한 25% 정도를 다 되돌렸다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회원분들 계좌들도 다 여기 평균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이 좀 계좌 관리가 잘 된 계좌도 있고, 조금 손실이 더 큰 계좌들도 있지만,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해줬으면, 이거 엇박자 타버렸으면, 이거는 진짜 하세월 걸립니다. 이런 절대저평가 구간에서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도망가면 안 돼요. 자, 요럴 때 폭락 나왔을 때, 야, 이거 수익 중이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 중이니까 팔고 싶잖아요. 때려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려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은 이제 그럼 언제 살 건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 그때 때린 자리보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언제 살 건데? 요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폭락이 왔다고 다 던져버리면 기회도 다 던지는 겁니다. 자, 지수보다 강한 섹터에 집중해라. 자, 시장이 돌아설 때는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밸류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가면 하락이 나오든 순환매가 돌든 하면서 주도 섹터가 바뀝니다. 그러면 그 주도 섹터라는 거,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주도 섹터거든요. 이 중에 강한 섹터들 중에 가장 강한 섹터가 주도 섹터겠죠. 그럼 지금 단기적인 주도 섹터는 뭐예요? 지금은 바이오란 말이에요. 요런 흐름들을 미리 작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주도 섹터는 뭐였어요? 반도체였거든요. 반도체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바이오는 더 소외된 기간이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더 강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을 해놓고 그 중에 대응을 해나가는 거죠. 비싼 거 덜어서 싼 거 사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흐름이 확인이 되려면 자, 요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요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 자, 지금 구간에서 100% 수익 구간이다. 그럼 여기에서 덜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보유해서 보면 된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보여주고 있죠. 지금 진단 테마도 완전 끝난 게 아닙니다. 진단 테마도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장주급은 이제 끝났어요. 시젠 같은 종목은 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고 아직 이제 후발주 개념들은 이제 아직 안 끝났거든요. 파동이 한두 번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요런 흐름들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항상 요런 걸 대응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회원분들한테 이제 회원방송에서 코멘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에 집중하라. 자, 보면 어때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이때가 자, 19년도 8월이에요. 지수가 어때요? 많이 내려와 있죠. 코스닥도 어때요? 자, 19년도 8월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시총 제일 큰 기업이고요. 자, 19년도 8월 달보다 어때요? 자, 저점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수보다 훨씬 강한 섹터라는 거예요. 뭐가? 바이오가. 자, 이런 게 확인되기 전에 확인이 되면 이미 차익 실현 구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정이 좀 진행되는 동안에 그동안 많이 빠져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뭐하고 하면 자, 요런 종목들은 또 이제 지금 구간에서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야, 시장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우르르 하면서 이쪽으로 또 따라잡으면 어때요? 또 고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항상 추세 흐름들도 항상 이렇게 추세 흐름이 확인됐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제일 강한 기업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러면 이걸 왜 그럼 체크를 하냐면 야, 지금 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보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지수가 만약에 요 자리를 깬다 그래도 이 자리를 깬다 그래도 얘는 요 자리를 깨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자리를 지켜주면 요 자리를 깨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어디에서 섹터별 순환매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제 주도주란 말이에요. 자, 코스피 바이오 주도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 바이오 주도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주도주와 대장주는 달라요. 자, 대장의 가능성 있는 것들이 뭐냐. 지금 시장에 이슈가 있는 게 뭐냐. 자, 거기에다가 시총이 얼마나 부가담이 되냐.
자, 밸류가 얼마나 부담이 되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이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바이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갈 거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지금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 자,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해놓고 쫙 펴놓고 100개고 200개고 다 돌려보면서 그런 흐름과 밸류를 다 계산을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드리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자, 업황이에요, 업황. 그쵸? 자, 헬스케어 섹터 업황. 지금 뭘까요? 코로나. 자, 제조업이라든가 뭐 등등이 다 안 좋아. 이 이슈로 인해서. 근데 헬스케어 섹터는 오히려 업황이 좋은 거죠. 자, 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이 질병에 대한 뭐 치료제라든가 무슨 뭐 진단 제품이라든가 요런 업황이 지금 좋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 기대감도 반영되니까 자, 버블과 침체 국면을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가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그 매물이 쏟아지면 또 갑자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서고 다시 버블 구간으로 들어서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런 침체 국면에만 사가지고 남들이 들러붙을 때 때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슈가 없는 기업들이 가장 좋겠죠. 이슈가 없는 기업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못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총이라든가 그런 이제 밸류 체크를 해놓고 부담이 되지 않는 기업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수보다 강한 섹터, 바이오에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책정해두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그런 이제 내가 담아갈 종목들을 쫙 펴놓고, 그 종목 중에서 내가, 비중을 얼마나 할당해서 얼마나 담아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총이 11조 정도 됩니다. 자, 주가가 지금 8, 9만원 정도 돼요. 자, 우리가 편입할 때는 시총이 6조에서 7조 정도 됐어요. 자, 6조, 7조 정도 됐는데, 보면 어때요? 2022년도에 순이익이 딱 찍히면 3천억 정도 찍히죠. 지금 6조라고 보면 20배란 말이에요. 그쵸? 자, PER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를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자, 작년 거에다 대입해서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PR은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안 돼요. ROE라든가 무슨 EV/EBITDA라든가 무슨 그러니까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0%씩 성장을 한다 매년에. 그러면 펄을 몇 배를 줘야 될까요? 20배 주면 돼요. 10%씩 성장을 한다. 10배 주면 된다고요. 자, 단순하게 성장 지표로만 보면 이렇다고. 근데 이제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 또 이제 PBR을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자산 가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다가 부채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때요? 자, 금리가 예를 들어 CB가 많이 깔려있고 회사채가 많이 있고 뭐 부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고 물가가 낮을 때는 어때요? 부채 부담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자, 성장률에 대한 부각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자, 헬스케어 섹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리가 인상하는 초기에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인상해 나가다가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버블이라는 측면이 보이면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PER,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 인하 시기에 펄하는 것도 다 따로 줘야 된다는 거죠, 밸류를.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구분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과도 비교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쓰려고 하면 머리 아파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저 같은 경우는 딱 볼 때, 자, 이제 3천억 정도 나오는데 자, 우리가 살 때 6조 7조였어요. 야, 20배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50%가 더 빠진다 그러면 주가가 일단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러면 이게 50% 빠진다는 퍼가 10배면
이게 말이 되는 밸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000원 뭐 여기까지 빠졌을 때는 밸류가 뭐 15배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22년 실적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또 지금 이것도 이제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내후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러가지 뭐가 있어서 셀트리온 그룹이 뭐가 있어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퍼 15배 이건 너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우리가 샀던 자리에서도 그래요. 이게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빠지면 결국은 이게 시간이 1, 2년 더 걸리는 거예요. 1, 2년 있다 올라오겠지 뭐. 이익이 잡히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저는 이제 왜 이 자리가 평생 안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지수 자리는 평생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2008년도에 지수 자리가 몇 포인트였어요? 2008년도에 800포인트, 뭐 900포인트 이 자리가 바닥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IMF 때 몇 포인트였어요? IMF 때? 200포인트? 뭐 이랬어요. 200포인트, 400포인트. 자, 200포인트, 400포인트 볼 때 20조 벌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기업 총이익이. 2008년도에 얼마 벌었을까요? 40조 벌었거든요. 지금 얼마 벌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작살낸다 그래도 80조는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IMF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70%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라고 밸류상.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벌었던 돈이 35조. 자, 2018년도에 벌었던 돈이 자 145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는 무슨 미중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110조인가 100조인가 110조인가 벌었어요. 아 115조인가? 아무튼 110조인가 벌었단 말이에요. 미중 무역. 근데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100조가 간당간당 할 것 같죠. 그럼 100조면은 적정 가치가 2000포인트거든요. 100조만 잡아도. 근데 90조면은 1800포인트인데 지금 지수가 1800포인트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제가 봤을 때 90조는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올해. 아무리 뭐 안 나온다고. 삼성전자가 올해 3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많이 줄어서 25조로 지금 보수적으로 계산해봐도 삼성전자 혼자 IMF 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벌던 걸 다 벌어버리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치에 대입을 해서 보면 지금 지수 자리는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닥이든 한 번 더 깨갖고 뭐 IMF 같은 거 다시 오고 나서 뭐 여기에서 다시 움직이든 간에 이 자리는 앞으로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자리라는 가정하에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은 자 이 자리는 다시 오기가 힘든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체크를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PBR이 어떻게 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면 자산 지표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을 다 팔았을 때 우리나라 지금 퍼가 PBR이 1800 지금 2000포인트 1900포인트 기준이 한 0.8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은 0.7배도 안 되는 거거든요. 0.7배 근처에 있거나 0.7배가 좀 안 되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요 구간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다 팔면 지금 가지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30%씩 보너스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 수익이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볼 때 이제 하방을 이제 견디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이익을 내면 어차피 그게 이제 배당이 가든지 다시 회사에 세이브가 되든지 해가지고 그게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장 지표를 이제 PER이라든가 ROE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 성장을 하는 섹터면 이 성장률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적자 났다가 뭐 대규모 흑자 났다가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뭐 IT 뭐 쉽게 말하면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저런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철강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클 산업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충 뭐 10년, 20년 사이클이라고 보고, 자동차를 교체 주기가 한 10년에서 20년 되니까 사이클이 그 정도 잡히는 거예요. 철강 사이클도 왜 그 정도 잡히냐면, 배하고 자동차를 놓고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사이클이 잡히는 거고, 자, 건설 사이클도 보면 집이 이제 뭐 한 뭐라 그래야 되지? 집이 수명이 한 40년, 50년 되니까 건설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한 40년, 50년 보거든요. 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건 사이클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거든요. 자, 근데 이 사이클이 조금 더 늘어나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서 밸류도 이제 사이클 산업은 보수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익이 확장되고 뭐가 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요런 섹터는 또 밸류를 따르게 줘야 되고,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꾸준히 성장 흐름이 기존 뭐 10%, 20%씩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밸류 체크가 달라야 되고, 반도체 중에도 소재 기업들은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좋든 안 좋든 소재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익이 변동성이 작아요, 소재는. 그렇다 보니까 기본 밸류보다 보통 0.5배에서 2배를 더 주거든요, 소재 기업들은. 그러면 또 이제 장비랑 소재랑 섞여 있는 기업이 있어. 그럼 이건 또 밸류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또 자산이 있는 규모가 어쩔 때는 뭐 시총 대비해서 뭐 2배가 있고, 어쩔 때는 뭐 절반 있는데 이익률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알고리즘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복잡하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거는 통계가 들어가야 되죠. 통계를 기준으로 밸류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을 짜려면 엄청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마다 알고리즘을 짜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밸류라는 거, 기업 가치를 체크하는 걸 처음 공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자, 이 통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시킬 건지 어떤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다 때려 넣어야 된다고. 자,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체크하는 부분들을 모든 섹터라든가 모든 기업들을 다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대충 하면 이렇게 오류를 항상 범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다 그랬으니까. 펄을 놓고 다 섹터마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뭐에 따라 다 똑같이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통계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서 여기서 분석을 할 때 대입해볼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개를 한다 그래도 내용이 용량이 되게 많아서 한 1000시간 이상은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가 통계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이제 풀어 놓으면 그것만 해도 수백 시간에서 1000시간은 들어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범위를 다 보기 위해서 그런 공부량들을 굉장히 늘려서 이런 통계적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 분석하는 거고. 자, 밸류 체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정확하다라고 비교를 해서 딱 이렇게 숫자로 찍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딱 체크하는 그런 어떤 통계적 데이터를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오늘 주제는 바이오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가 자, 이제 3000% 좀 빠졌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뭐예요? 시장을 끌고 가는 주식이에요. 이런 주도주들이 만들어지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코스피에서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삼바가 이제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의 주도주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주도주들 움직임이 확인됐으니까 많이 올라갈 종목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대장주가 뭐가 될 수 있냐. 자, 이슈들이 뭐냐. 바이오는 테마라 그랬잖아요. 저는 테마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테마는 이슈를 봐야 되겠죠. 자, 살아있는 이슈와 미래에 나올 이슈. 그래서 테마는 어때요?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 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깡통을, 상장 폐지라든가 깡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리턴이 크기 때문에 먹으면 많이 먹고, 자, 실패를 했을 때는 깡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잘게 쪼개야 되겠죠. 10개에서 100개, 뭐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종목수를 내가 갖고 할 거. 요 중에 50%만 이기자. 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전체 비중에서 이건 투기 비중이니까 내 전체 계좌 비중에서 투기 비중은 얼마나 할당할 거냐. 이거 싫다 하는 사람은 안 보면 됩니다. 난 투기 비중을 할당하더라도 할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게 뭐 10개 샀던 종목 중에서 5개, 6개 깡통 나는 거 감수해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바이오 종목들, 기업들 중에 많이 움직일 종목들이 좀 제 눈에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엇나가고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확률이라는 건 100%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회원분들도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뭐 수익 내고 하는 진단 테마 수익도 좀 나오고 이제 뭐 보면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튀어가지고 좀 막 급등락하는 것들을 보고 하면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절대 비중이 쏠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밸류가 잡혀있는 종목들은 제가 따로 다 코멘트를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양껏 담아도 돼요. 근데 밸류가 체크가 안 되는 기업들은 철저히 테마 관점으로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수익에 너무 욕심을 내면 요거는 잘못하면 큰 손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산을 해서 자, 비중을 관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